네, 김한태 대표님 모시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덕과 더불어 포럼 대표 김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됐죠.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건지, 그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 이제 신분당선이라고 있어요. 그 지하철 노선 중에 하나인데, 이 신분당선에서 국토부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 장애인들, 유공자들 지금 무료인데 우리가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 이거를 좀 유료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게 이제 그 신분당선만의 문제냐, 우리 그 대전의 도시철도 1호선도 상당에게 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이제 그 국가에 우리도 좀 그 돈을 보존을 해달라, 노인들이나 또 우리 장애인들이 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게 정말 그분들 때문에 적자가 일어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졌어요. 뭐라고요? 뉴스 안테나. 아, 그래? 그 뭐 김한태라서 안테입니까? 아니, 우리가 뉴스를 항상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잘 들어봐야 된다. 제 이름이 마침 뭐 김한태라서 좀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뉴스 안테나. 아, 좋습니다. 뭐 안테나 김. 어쨌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 7,5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좀 과정을 한번 좀.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27명의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의원이 9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노동자. 노동자 측에 이제 9명. 그렇게 또 이제 우리 중간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공익위원. 공익위원 9명. 이 용어가 좀 생소해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27명이 이제 그 합의를 이루게 돼 있는데, 이게 적용 합의는 됐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 1월 2018년도 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뭐 합의가 되게 힘들었던 과정이었는데 나중에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노동계 측은 7,530원을 얘기를 했고 사용자 측은 7,300원을 놓고 이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제 한 200원 차 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제 15대 12로 이제 노동계 측의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6,470원이었는데 16.4%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한번 맞춰보겠다. 이게 이제 그 공약인데, 그렇게 되려면 연간 매년 15.7%씩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여태까지 지난 2010년부터 보니까 평균적으로 6.2%가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그 쭉 올라간 게 뭐 어떤 때는 뭐 한 7%, 어떤 때는 뭐 5% 이런 게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자릿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두 자릿수가 지금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5.7%가 올라가면 계속 그렇게 올리면 2020년에 10,000원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16.4%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 예상보다 더 올라간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당마다 이제 입장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이제 뭐 정의당이나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무조건 잘 됐다, 찬성한다, 뭐 좋다 이렇게 되는데, 정의당은 이제 조금 더 세게. 그렇죠. 부족하다 느끼죠. 이제 올해부터 10,000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빨리 올해부터 빨리 10,000원이 돼야 된다. 최저 이게 우리가 최저 생계비나 뭐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사실은 10,000원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당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게 무슨 두 자릿수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반응이 격하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조금 뭐랄까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100만 원대에 못 미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가 110만 명이 넘는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 식당 조그만한 데 가면 엄마가 요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요리를 나르고 또 바쁠 때는 이제 아들이나 딸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바생을 이제 쓰다 보면 이게 지금도 보면은 뭐 거의 남는 게 없는데 이게 진짜 남는 게 없다. 특히 이제 그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 데 가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밤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를 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와이프가 만삭인데 그 저녁에 알바를 나가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왜 아니 알바를 쓰면 되지 이랬더니 알바생을 쓰면 이제 지금의 현재 그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알바생을 쓰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바 비용 정도 남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는 이유가 그 알바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16% 이상이 올라버리면 정말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느냐라고 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이번에 아예 그 탈퇴를 하겠다 자기들은.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 얘기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탈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찬성하는 사람들 노동계고 아무래도 뭐 알바생들 근로 여건이 열악한 그런 네. 노동 계급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46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463만 명으로 추정을 한다. 영향을 미칠 그 인원이. 근데 이 463만 명은 이제 그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여건이 나아지겠지만 이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많은 그 업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죠. 무슨 카드 수수료를 그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고용자를 고용할 때의 그 차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좀 전에 말씀을 우리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집에 알바생을 한 명 둔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100만 원을 받다가 120만 원을 받는데 그럼 20만 원을 그럼 국가에다가 보전 신청을 하면 줄 거냐 이거죠. 그게 사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해결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어찌됐든 최저임금 인상이 16.4%가 인상이 됐는데 좀 역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군데 이렇게 자료를 좀 봤더니 외국의 사례에서 조금 그런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이게 가장 높은 데가 독일이라고 그래요. 독일이 약 지금 14,793원. 네, 프랑스가 12,000원대 후반, 12,700원 정도 되고 뭐 영국, 뭐 미국, 일본 이렇게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약 15위 수준이랍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근데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마다 여건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대기업한테는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반 중소사업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냐면 그러면 좀 여기는 그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 15,000원을 하고 여기는 최저임금을 10,000원 정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이중적인 그
그 기준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아, 기업 규모에 따라서요? 그렇죠. 지역 규모에 따라서 기업 대기업이나 예. 중소기업이나 혹은 소상공인이나 혹은 뭐 지역에 따라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최저임금들이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를 예를 들자면은 네. 파리바게트 체인 사업인데 그 하는 사람은 일반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파리바게트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거기서 알바하는 학생들은 파리바게트도 일하는 줄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최저임금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봤더니 그 최저임금법 제4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그리고 소득 분배율을 따라서 그 고려해서 정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좀 높여서 결정을 하고 우리 중소상인들한테는 좀 낮춰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별화를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되는데 이번에도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차별적으로 이렇게 그 결정을 좀 하자 네. 이랬는데 이제 그게 부결이 됐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럼 뭐 소상공인을 하면 이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매출 규모 네. 5억 이하 그렇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비슷한 일을 할 때 제가 뭐 그런 5인 이하나 조금 아니 뭐 예를 들어 6인이나 7인 사업장에 가서 뭐 7,500원을 받지 뭐 그 밑에 사업장에 가가지고 6,500원이나 7,000원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네. 소상공 사업 분야는 고용 그 사람들 오히려 사람이 안 갈 것이다. 그럼요. 당연히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부작용과 지금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그런 차별화를 뒀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어떤 것이 더 적은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이득이 있을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됐던 것이 임금 차별이거든요. 그렇죠. 그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차별을 뛰어넘어 가지고 임금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논의가 시작된 부분도 있기 제가 때문에 주장하는 거는 제가 얘기한 사업장이 작다 크다에 네. 따라서 임금 차별이 발생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법이나 지금 취지는 분명히 알고 네, 있고 또 네. 그에 대한 대안적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 생각에서 뭐 한번. 우리 김 대표님은 좀 사업장 고용주에 따라서 형태, 기업의 형태 제가 얘기하는 건 달라야 뭐냐면 된다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니 네. 네. 다른 대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 틀리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지역은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낮추자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냐 아니면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느냐 이게 초보자냐 아니면 숙련된 숙련공이냐 얘에 따라서 또 임금이 차별화되는 그리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자는 거지. 지금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여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해결하자가 아니고 저는 좋아요. 저는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으로 돼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임금 평균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임금 평균도 올라가고 또 그거를 하는 사용자들도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이 벌고 많이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김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뭐 대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많이 분쟁들이 많이 생겼네요 사업장마다. 예,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민원 같은 것들을 많이 제가 접해봤기 때문에 네.
그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항상 그 상대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민원인이 딱 와가지고 정말 우리는 억울하다. 정말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제가 좀 황희정승처럼 그러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반대쪽에 민원이 와요. 그럼 바로 다음에. 그럼 우리 말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정말 미치겠다. 정말 이거는 저쪽이 말이 안 된다. 그럼 그러시겠군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미리 제가 좀 이분의 이야기도 다 정말 자기의 입장에서는 옳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중재할 수 있는 혹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그런 걸 고민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중소사업민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탈퇴하겠다. 그리고 의원들을 더 이상 우리는 추천하지 않겠다. 우리 얘기가 먹히지 않는데 우리가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혹은 왔을 때 빨리 그거를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미리 그런 어떤 외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건설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대전 지역에서의 어떤 사업장 내에서 있는 얘기들도 한번 계속해서 관찰하고 뭐 같이 고민하면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겠죠.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올렸으니 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찬성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국가에서 지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책, 대안 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점 이것들을 잘 좀 면밀하게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좀 시간이 있겠네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내년부터 되고 이제 노동부 장관이 8월에 최종적으로 고시를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의견을 듣는 기간. 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한 거죠? 지금? 그렇죠. 해결할 사람이 없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없죠. 그래서 8월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이제 표결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어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의가 되겠죠. 이제 양쪽의 그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 차이보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의 자기 일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최하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선순환적인 경제의 동맥이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일정한 수익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촉진되고 어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UC 버클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소득은 약간 늘었는데 제일 우려하는 고용 감소. 고용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있고 오히려 완전 정반대로 같은 미국 내에서 정반대 그 결과도 있어요.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일자리가 93,382개에서 86,842개로 6.8%가 줄었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나 임금 많이 올렸으니까 사람 하나 쓸 거, 둘 쓸 거, 한 명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지금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용 감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그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내렸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국의 연구 결과와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또 뒤따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차등 적용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사실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은 임금이고 기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돼 있어야 된다. 지금 사실 선진국들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게 없더라도 다른 어떤 보장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보장체계가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받자 하는 그런 거고 사실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사회보장체계라든지 복지체계가 잘 돼 있다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극명하게 어떤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향후 저희가 좀 더 이 직접 당사자들 한번 우리 관련되신 분들 예. 뭐 기회가 되면 모셔서 얘기 좀 함께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우리 김 대표님 통해서 한번 가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게 또 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다음 뭐 신분당선 얘기. 이 신분당선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금을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신고를 할 때 이게 이제 민간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민자 투자를 해서 국토부랑 협약을 어떻게 했냐면 향후 5년간은 무임승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그 무임승차 대상자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겠다. 근데 지금 신분당선이 2005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몇 년이고 12년 됐죠? 12년 됐는데 지금 강남 정자 구간은 이제 2011년에 이제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됐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 6월에 누적 적자가 3,93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자가 너무 많으니 이제 노인들한테도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제안서를 올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오케이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를 그래? 그러면 너네 적자가 너무 많으니 받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다른 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온갖 지금 전국에 있는 지하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장애인 단체 그리고 이제 뭐 노인 관련 단체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죠. 네.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던 거 안 받게 되면 그렇죠. 반발이 심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80년부터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국가에 공헌한 게 크니 어르신들한테는 좀 이렇게 혜택을 주자 해서 처음에는 70세 이상 분들에게 50% 혜택을 줬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84년도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야, 뭐 그렇게 하냐 좀 팍팍 좀 드리자 해서 65세 이상 완전 무료 승차로 그냥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게 노인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노인 인구가 별로 없고 그리고 서울에 1호선, 2호선밖에 없었고 그것도 국가가 운영을 했었단 말이죠. 부족하면 국가에서 그냥 돈을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운영 주체가 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민자 투자로 해서 이제 노선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적자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근데 이제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적자가 안 나는 나라가 거의 없는가 보다라고요. 거의 다 적자가 나고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주민들하고 시민들, 국민들이 같이 합의하고 논의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는 일괄적으로 딱 정책 위반자들이 결정해가지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언론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막고 입막음하고 뭐 이런 구조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그리고 뭐 그 진짜 적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의심스럽다는 거야. 장부 조작은 돼 있는지 경영 상태는 좋은지 이런 얘기는 없고 적자에 대한 얘기만 금액만 나오니까요. 이제 그 문제인데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를 내고 그렇지. 핑계를 대는지. 일단은 그 인구 구조가 방만한 건지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인데 65세 이상이 1980년대에는 3.9%였어요. 근데 지금 2015년도에 보니까 13.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임 승차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대전시를 보니까 대전시에 이제 작년에 적자가 얼마냐고 보니까 대전에 379억이랍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니까 8,395억이에요. 적자 폭이.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 과연 노인들이 탔기 때문에 적자를 보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국가유공자에게 무임승차를 이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의도는 이제 알잖아요. 그분들이 국가에 헌신을 하고 또 교통약자에게 그 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주자. 최소한의 복지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가 많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안 가도 되는 위치에 친구를 찾아가도 돼요. 근데 지하철이 무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먼 데 있는 친구도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으니 거기 가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적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탐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탐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늘어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타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내가 못 받으니 그걸 적자로 그냥 치는 거죠. 실제 적자가 아니라.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안 해버리는 거죠. 예? 그 돈을 받으면은. 빈 열차가 운행돼도 그렇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사회 전반적인 문제지만 노인 연령에 대한 지금 논의들이 조금씩 되고 있고 우리보다 좀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연령 기준 정년도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실제 있죠. 대한노인회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럼요.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한 그 어떤 사회적 그 연령층의 어떤 갭들이 커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그 노인들 무료 승차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정책적으로 뭐 줄이니 뭐 기존 방식으로 가는 이것보다는 좀 노인에 대한 정의, 그 연령적 부분들. 제가 어느 저기 그 칼럼에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그 본인 나이에 0.8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디는 0.7이라고도 하고. 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이런 모든 환경들이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제가 봐도 그래요. 주변에 65세 노인이다. 이게 좀 너무 실제로 65세 되신 분이 경로당을 가면 그 막내 취급을 받아서 당신이 여기를 올 나이가 아니야라고. 진짜 그런 얘기들이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이 적자의 문제를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들한테 다 밀어버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다. 그거는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그런 문제를 노인한테 당신이 이렇게 타고 있으니 당신이 적자의 주범입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 단 여기서 지금 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다 해주느냐, 무료로 무임 승차를 하게끔 해주느냐, 혹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대안도 얘기를 하던데 그 65세 이상 70세까지는 50%를 받고 70세 이상은 이제 무료로 승차를 해주고 또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다시
뭐 30%든지 40%를 보존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교통 약자에 대한 복지, 최소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적자폭은 좀 보존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전 도시철도가 379억 적자가 발생하셨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민간 운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청을 하고, 근데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65세 무료 승차를 이제 해제하면 이 관에서 운영을 하면 시장 선거에 부담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정치적 고려도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결정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네, 어려운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어쨌든 모든 게 이제 요즘은 이제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전부 다 무료 무임 승차를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차별화를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역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선출직인 분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예, 뭐 오늘 계속 논의해야 될 거 우리가 끝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뭐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중독입니다. 중독. 대한민국 중독. 여기서 그 효과음으로 빠바밤 안타나의 김에 오늘의 키워드. 중독. 이 자대로 맞았어야 되는데. 그 저번 주에 우리가 그 화산경마장에 대해서 일했을 때 중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쨌든 도박이라는 게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독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처럼 그 중독을 이제 약물에만 이제 한정을 시켰는데 요즘은 개념이 하나 더 생겼어요. 행위 중독이라 그래가지고. 행위 중독. 어떤 행위를 하면서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핑 계속 하니까 막 짜릿짜릿하죠. 그래서 지름신이 갑자기 오면 이제 막 질러 해가지고 막 쇼핑.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 쇼핑, 그다음에 홈 쇼핑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또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도박, 경마, 경륜, 경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쭉 보니까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전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만큼의 그 중독자들이 있는지 보니까 그 스마트폰 중독자 이건 뭐 추정이겠죠. 스마트폰 중독자 3세에서 69세까지 750만 명. 750만 명.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도박들, 경륜, 경정 무슨 이런 도박들이 성인 기준에서 207만 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160만 명. 마약 중독이 20에서 40만 명. 그 다음에 흡연. 성인 인구 중에 54.6%가 흡연을 하는데 흡연 중독, 이제 정말 중독이라고 하는 게 150만 명. 이렇게 따지니까 전체 중독, 이렇게 따져서 중독자 이렇게 겹치는 걸 다 제외하니까 81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뭐 5분의 1이 그냥 중독. 5분의 1, 그렇죠. 뭐 거의 뭐 4분의 1 가까이, 5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이걸로 경제적 피해액을 보니까 도박이 153조 정도 되고 마약이 약 3조 3천억 정도. 그래서 전체로 보니까 약 200조의 경제적 피해액이 생긴다. 그건 뭐 우리 김 대표님의 추정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발표 자료예요? 이게 발표는 우리 그 도종환 의원실에서 4월에 요거를 갖다가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독에 관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전체 한 200쪽 됐는데 쭉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의원실에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부서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예요. 도종환 의원의. 도종환 의원실에서 정리된 자료인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독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약 581억 정도 되는데 200조의 피해가 생기는데
580억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예산이 적다. 그리고 전국에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도박, 알코올, 마약, 흡연에 관련된 치유를 위한 센터가 9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800 몇십만 명의 중독자들이 있는데 센터는 겨우 한 90개. 물론 이제 보건소가 있죠. 보건소는 253개가 있으니까. 근데 보건소에서 뭐 이것만 전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전에도 중독 관련 전문 센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월평동에 경마장, 거기서 요구하는 그 화산 경마장 측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시에다가도 요구하는 거고. 또 도박 중독 치유가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그렇게 별로 없는 나라가 아니 호주가 가장 그 도박에 관련된 중독자가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호주가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많은 피해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치료 또 예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책화 시키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 현황 파악, 실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실 때 이 자료 찾기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것도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도종환 의원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자체적인 어떤 자료집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인 이슈화가 되고 굉장히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의 어떤 실체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 관해서 쭉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는데 이 중독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실험을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제가 교수님 이름이 브루스 알렉산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심리학자예요. 브루스 알렉산더가 쥐 2마리를 철창 안에 넣고 하나는 물을 이제 2꼭지로 놔요. 하나는 이제 그 마약 성분이 있는 물, 하나는 마약 성분이 없는 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놓고 이제 쥐를 관찰하니까 쥐가 마약 성분 있는 물만 계속 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먹고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그걸 먹고 있더라. 근데 이 심리학자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에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큰 쥐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막 색색으로 만든 공, 놀이, 그 다음에 막 예쁜 쥐, 뭐 자기 나이에 맞는 뭐 암컷쥐, 수컷쥐들이 막 어울리게 해놨어요. 이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고서 똑같이 2꼭지를 놨어요. 3S 정책을 핀 거군요, 쥐에 대해서.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실제로 보니까 쥐가 강박적으로 가서 먹는 쥐가 거의 없더라. 다른. 네. 이게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번 이 맛에 들리면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군의 100만 명 정도가 그 헤로인을 했답니다. 그 마약에 거의 중독될 정도로 했대요. 지금 전쟁이 지금 앞에서 총탄, 포탄 떨어지죠. 옆에서 죽어나가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100만 명이 지금 그 마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면 100만 명의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뽕쟁이들이 온 거죠. 오면 큰일 났다 이거.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귀국을 하고 난 후에 관찰을 하니까 95%가 자발적으로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 좋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사람과 소통을 하고 가족이 있고 시쳇말로 좀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으면 그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도종환 의원실에서 했던 포럼 세미나에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했던 분이 마지막에 쓴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 자기가 중독자들을 여태까지 굉장히 수없이 많이 만나봤다. 내가 여태까지 또 많이 그 대안도 제시를 했다. 무슨 병원, 의사, 치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중독이 다 치료가 될까? 사실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고 소통이다. 그게 있다면 그쪽으로 갈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이 마지막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 도박 아니 저 중독 그 전문가가 네. 정말 그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거는 소통이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이런 중독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소통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이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그런 어떤 그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얘기가 돼야 세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를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마무리 뭐 하면 오늘의 키워드 중독? 네.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지, 조금만 더 하지 하다가 어느 정도 레저가 그렇지 않습니까? 즐기고 쇼핑도 즐겁고 뭐 레저도 즐겁지만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이 하고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네.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네, 뭐 하나 더 붙이면은 뭐 중독 사랑과 소통으로 치유될 수 있고 경마장을 치유센터로 바꾸자.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좋죠. 네. 경마장을 그런 치유센터로 바꾸고 그다음에 경마장은 실제 말이 있는 곳에서만 하자. 네. 실제 네. 레저로. 레저로. 뭐 이 박사님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스마트폰 그 또래도 스마트폰 다 보는 거, 스마트폰은 다 그렇죠. 보는구나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 그런 걸 토대로 우리가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앞서 이제 그런 부분을 대전시의 어떤 지역의 그 정책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하신 말씀. 아니 저는 아까 좀 좋은 거에 중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사랑에 중독되고 네. 우리 책에도 중독되고. 러브홀릭. 예. 근데 이게 참 아직 근데 많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요. 사랑도 예. 너무 복 빠지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으로 오늘 파라이닷컴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